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과연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JTBC는 또 다른 민정수석실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불과 2달 뒤에 작성된 이 문건은 대통령이 독자로 되어 있는 맞춤형 보고서입니다. 문제는 그 내용인데 세월호 참사를 여객선 사고라고 하면서 여객선 사고를 빌미로 한 투쟁을 제어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정원이 작성한 뒤에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대하던 태도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던 33쪽짜리 보고서 첫 장입니다. 지지도 상승 국면에서 맞닥뜨린 여객선 사고 악재가 전국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60%대였던 대통령 지지도가 40% 후반대로 하락했다고 구체적 수치까지 인용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세월호를 참사가 아닌 여객선 사고로 규정하고 대통령 지지에 미칠 영향에 집중했습니다. 정치, 공직사회 분야의 보고 역시 여객선 사고 후유증 등으로 국정 정상화 지연이 우려된다며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기로 추정되는 6월 19일부터 27일 사이는 세월호 참사가 난 지 불과 2달째입니다. 실종자 12명에 대한 수색이 한창 진행되던 때입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선 진상규명이나 선체 인양, 희생자 가족 지원에 대한 대책이나 제언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대통령에 대한 제언으로 비판 세력이 여객선 사고를 빌미로 투쟁을 재점화하려는 기도를 제어해야 한다며 그 방안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중도 성향 가족 대책위 대표와 관계를 강화해 우호적 여론을 확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가 순수한 유가족과 만나겠다고 했다가 유족들 편가르기라고 비판받았지만 이후에도 정부 인식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복수단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맞대응 집회를 열어야 한다며 여론 조작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국정원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이 보고서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참사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시민단체 탓, 언론 탓으로 돌리면서 대통령 흠집내기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무능한 정부, 대통령 리더십 부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엔 외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비판 세력의 국정 발목 잡기가 부담이라면서 그해 6.4 지방선거를 통해 뽑힌 진보교육감이나 세월호 대책회의, 민주노총, 전국농민의 총연맹 등을 거론합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매체별 논조 차이가 심화될 것이라며 일부 보수지가 정부 비판에 나서는 데다 방송사 노사 갈등, 종편의 독자 행보 강화가 부담을 준다는 분석까지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대목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꺼내든 국가 개조론에 대해 국민들의 성급하고 높은 기대감이 걸림돌이라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대통령님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하반기 국정 운영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고서는 국정원이 만들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출했고 다시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와 보고서의 문제점을 취재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문서를 국정원 보고서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네, 이게 바로 이 보고서 원본입니다. 딱딱한 종이인데요. A4 용지보다 좀 딱딱한 이 표지를 넘기면 내용물이 나오는데 컬러로 인쇄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복사기로 복사를 하면요. 출력물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던 문자, 이른바 워터마크가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네, 국정원은 대외 보고서를 낼 때 보통 이 기술을 적용하는데요. 아마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술로 생각이 됩니다. 2011년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보고서, 이것도 작년에 세계일보가 보도해서 논란이 됐는데 역시 같은 형식의 워터마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긴 가고 그 문건은 다로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 청와대 민정라인 핵심 관계자에게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국정원에서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이 맞다. 복사를 하면 이렇게 문자가 찍히는 것도 맞다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야말로 원본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이. 네. 예, 이 보고서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김 전 수석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나 대통령에게 이것이 보고가 됐을 거라는 정황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보고서를 자세히 조금만 읽어봐도 누구나 쉽게 최종 독자가 대통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요, 대통령께서 당차관들에게 힘을 실어주심으로써 이런 부분이나 또 민생 현장, 대학가 방문 등 하고 또 진정성을 전달하심으로써 이런 표현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 대통령님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여러 기회 요인을 활용하시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는 교두보가 될 걸로 기대합니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예, 이건 누가 봐도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예. 자, 이가혁 기자는 이 보고서를 그러면 어떤 경위로 입수한 겁니까? 그게 원본인데. 네, 김영한 전 수석은 알려진 대로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그 불화 끝에 지난해 1월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간암으로 별세했는데요. 예, 취재진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에 대해 역대 민정수석실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취재하기 위해 김 전 수석의 집을 찾았고 유족의 양해를 얻어 유품을 살펴보는 도중에 이 보고서를 발견한 겁니다. 그렇군요. 보고서 작성도 그렇지만 내용도 문제인데 세월호 참사 직후에 세월호가 국정운영 발목을 잡는다. 보수단체 등을 내세워서 여론전을 해야 된다. 이런 대목은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시점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이 글귀를 몇 개를 보면 전교조 관련 이 판결에 결론이 나 있습니다. 6월 19일이라고 나왔고 이것은 6월 19일 이후라고 해서 과거일로 서술을 했고요. 예, 또 한 민생대회를 보면 6월 28일 날 열리는 민생대회에 대해서는 전망이라고 해서 미래로 서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보고서 작성 시점이 6월 19일에서 28일 이 사이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 이때는 세월호 참사 발생 2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풍목항에 남아있고 수색 작업도 한창이었는데요. 전 국민적 슬픔과 정부 비판이 쏟아지던 이 시기에 정권 강화에 급급한 내용의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예, 당시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어땠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이런 보고서가 이제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다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게 민정수석실의 역할인데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민정이란 뜻이 국민의 안녕 유지와 행복 증진을 꾀하는 행정 이런 뜻인데요. 예,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불통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정 1 비서관과 민정 2 비서관을 둬서 이중 1 비서관에게는 민정 청취를, 민심 청취를 그리고 2 비서관에게는 검찰 관련 등 사정 업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이게 통합됐고 민정 비서관실은 주로 사정 업무만 다루게 됐습니다. 이 민심을 새기는 창구가 돼야 할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세월호 참사 직후에 국정원 보고서를 받는 창구 역할만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예. 자, 그 가지고 온 원본은 몇 페이지입니까? 총 33페이지입니다. 그런가요? 내용이 이것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내용도 또 있습니까? 진보 교육감 2014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진보 교육감 13명이 당선됩니다. 예, 예. 그에 관련된 내용 또는 또 이해 8월에 교황 방문이 있는데 이에 관련된 내용도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건 언제 내일 보도합니까? 저희가 추가로 보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지난주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세월호 인양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사실 해를 넘겨서도 언제 이루어질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죠. 인양 작업을 관찰하느라 또 한 번의 겨울을 나게 된 단원고 희생자의 아버지들을 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실 힘들어요. 엄마 아빠들 어떤 체력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됐고 지난해 9월부터 동거차도 꼭대기에 텐트를 치고 세월호 인양 작업을 관찰해온 희생자 가족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양이 또 해를 넘기게 되면서 야산에서 두 번째 겨울을 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들은 해양수산부가 일방적으로 인양 방식을 바꿔버려 실망이 큰 상태. 자료 요청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그게 지금까지 먹혔냐고 무조건 일방 통역을 해버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또 이번에도 뭐 일방적으로 이미 바닷물에 선체가 많이 훼손됐는데 작업 방식까지 바뀌면서 더 망가져버리진 않을까 걱정도 큽니다. 130군데가 넘어요. 조그만 것도 있겠죠. 큰 거는 차 한 대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배가 뭐가 되겠냐고요.
이들에겐 온전한 인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애들 뛰어내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모든 게 궁금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부모로서 수색 작업, 이장 작업 당연히 지켜보고 있어야죠. 물론 배가 정말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아이들이 숨져간 그 공간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지 두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 처음엔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양을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게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가족들은 다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17살, 18살 이렇게 살다가 짧은 생을 살고 갔잖아요. 생에 마침표를 못 찍고 갔어요. 그럼 그 마침표를 우리 엄마 아빠들이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 JTBC 신진입니다. 예, 최순실 사건으로 국정이 혼미에 빠진 상황에서 논란이 됐던 외교안보 현안은